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정리 41. 첫 번째 종류의 인식은 오류의 유일한 원인이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종류의 인식은 필연적으로 참이다. 첫 번째 종류의 인식이 우리가 말했던 그거죠. 그렇죠? 그 일종 인식이죠. 일종 인식. 일종 인식은 경험에 의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호에 의한 게 하나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경험은 나의 경험. 저번에 나온 예가 뭐가 있었냐면은 그 숫자, 비례식을 하는 상인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그죠? 상인은 자기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죠. 그 다음에 기호에 의한 인식은 이 풍문이나 본 것들이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일종인식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일종인식의 가장 큰, 이걸 정리를 하자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대로 정리를 하자면, 이건 부분적인 인식이죠. 부분적인 인식이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인식이죠. 그래서 이거 혼란스러운 인식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정리 35에서 그것은 인식의 결핍이라고 했습니다. 인식의 결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공통 개념과 관련된 타당한 관념이 있었죠. 그렇죠? 세 번째 종류의 인식은 3종 인식이죠. 두 번째는 2종 인식, 세 번째는 3종 인식, 신적 직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니고, 이런 건 모든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모든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플라톤의 경우에 예를 들면,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이걸 이야기할 테고, 헤겔이라면 이걸 절대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헤겔이라면 그럴 테고, 칸트라고 그러면 이걸 이념이라고 부릅니다. 이념, 절대정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필연적으로 참이고, 스피노자에게 그 좀 고유한 것이라 그러면 두 번째 이성적 인식 중에 두 번째 공통 개념입니다. 공통 개념. 이게 다른 철학자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이것이 에티카의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게 들레즈가 주장하는 바예요. 들레즈의 그 논문이 책으로 나와 있죠. 그 표현의 문제라는 책이. 정의 42. 첫 번째 종류의 인식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종류의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것을 거짓된 것과 구분하도록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종류 인식은 이건 부적합한 인식이죠. 부적합한 인식이고 오류죠. 두 번째, 세 번째 종류의 인식이 참된 인식이잖아요. 이게 참된 인식이죠. 참된 인식과 거짓된 인식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 참된 인식이라는 거죠. 우리 참된 것을 바탕으로 거짓을 구별하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하도록 하는 것은 참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참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구분하는 거잖아요. 이건 거짓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짓을 기준으로 참된 것을 구분하지 않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에 대한 타당한 관념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관념이 무엇인 줄 알고 거짓된 관념이 무엇인 줄 알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정의 43이 아주 깁니다. 길고 그다음에 정의 43 참된 관념을 소유한 자는 동시에 자기가 참된 관념을 소유한 것을 알고 그 사실의 진리를 의심할 수 없다.
다시 읽어보면 참된 관념을 소유한 자는 동시에 자기가 참된 관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게 뭐죠? 이게 관념이죠. 내가 관념을 갖고 있고 그 관념을 다시 또 아는 것이죠. 관념에 대한 관념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된 관념을 소유하고 있는데 참된 관념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내가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분명히 참된 관념을 갖는데 그 관념을 갖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참되다는 것을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참된 관념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데 그 관념이 참이라면 그 관념이 참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다. 정리라는 참된 관념을 갖고 있으면 나는 그 정리가 참이라는 사실을 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 참된 관념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내가 모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념에 대한 관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증명.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데카르트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런 말을 왜 했는지 뜬금없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참된 관념을 갖고 있어요. 참된 관념을 갖고 있는데 참된 관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게 참되다는 걸 어떻게 아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된 관념을 갖고 있는데 그게 참되다는 걸 나는 어떻게 아는 거야? 이게 데카르트는 명석한명한 인식은 참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참되다는 것을. 응? 그래서 이 성찰 읽어보면 신존재 증명을 하거든요. 신존재 증명을 하는데 이걸 왜 하냐면 내가 참된 관념을 갖고 있더라도 중간에 신이 속이면 그 참된 관념을 내가 모를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참된 관념을 갖고 있어도 신이 속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런데 여기 신존재 증명을 왜 하냐면 신은 진실한데 그런 신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므로 내가 갖는 참된 관념은 신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이런 게 데카르트의 논리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수첩을 만지잖아요. 수첩을 만질 때 이게 진짜 수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내 감각이 나를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감각에 많이 속잖아요. 네, 많이 속으니까 감각은 나를 속일 수가 있고 내가 지금 궁극적으로는 내가 미쳤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진실이 다 미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류 전체가 미쳤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장자의 꿈처럼 우리가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꿈일 수도 있잖아요. 이걸 어떡하죠? 스피노자는 우리가 참된 것을 알고 있으면 참된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알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의심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꿈이면 어떡하죠? 인류 전체가 한바탕 꿈을 꾸고 있는 거라면 어떡하죠? 뭐가 필요하잖아요. 검증할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회의의 과정을 쭉 거친단 말이에요. 이걸 방법적 회의라고 부릅니다. 데카르트에.
철학적 방법 중에 방법적 회의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필요한 게 뭐냐면 신이 만약에 속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신이 진실하다면 우리가 참된다고 아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과정이. 그래서 신존재 증명이 유명한데 이걸 지금 설명하기 말씀드리기면 너무 기니까 놔두고 어쨌든 간에 신은 그렇게 존재하니까 내가 참된 관념을 갖고 있으면 나는 참된 관념을 갖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장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피노자는 그게 아니라 내가 참된 관념을 갖고 있다면 그 사실을 나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까요? 참된 관념이 내게 있다. 내게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스피노자의 그 앞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책상이 있다. 책상이 연장 속성의 양태잖아요. 그죠? 그죠? 양태가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신에게 무엇이 있죠? 신에게 책상 관념이 있겠죠. 그죠? 이건 뭐죠? 사유 속성의 양태가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잘 보세요. 책상이 있으면 연장 속성의 양태가 있으면 이게 지금 신에게 있는 겁니다. 신 안에 책상이 있다면 책상에 대한 관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당연한 거. 이게 지금 뭐죠? 이게 스피노자의 뭐죠? 평행론이죠. 그죠? 활동 능력과 사유 능력은 평행하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유 속성의 양태도 이 사유 속성의 양태도 하나의 뭐죠? 양태잖아요. 이것조차도 하나의 양태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죠? 또 관념이 또 있어야 돼요. 관념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이게 관념에 대한 관념이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렀냐? 저번에 자 보세요. 요 밑에 것을 예, 요 밑에 것을 형상적 뭐라 그랬죠? 음, 음, 어, 형상적 관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까? 요걸 아니 잠깐만. 표상적 관념이라고 불렀습니다. 표상적 관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표상적 관념은 이 책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책상을 보여주는 거니까 표상의 능력이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표상적 관념은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 표상적 관념은 그 자체로 또 뭐냐면 또 사유 속성의 양태예요. 그 자체로 보면. 근데 그 자체로 사유 속성의 양태니까 이게 뭐냐면 그 자체로 사유 능력이에요. 그 양태가 사유 능력이에요. 그 자체로. 저걸 비추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유의 능력이죠. 이해 가시죠? 그렇다면 이건 사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이것이 바로 형상적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것도 하나의 사물이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그냥 사물이에요. 관념이라는 사물이에요. 관념이라는 사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념이 생겨야 되죠. 이 관념에 대해서 표상적 관념이 또 생겨야 돼요. 그게 바로 이것이죠. 이게 바로 표상적 관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사물이 있으면 사물에 대한 관념이 생기죠. 그 관념이 있으면 그 관념에 대해서도 또 관념이 생기는 게 사유 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유 속성의 특별한 그 특징이
저번에 매번 말씀드렸지만 관념이 있으면 이 관념에 대해서도 다시 표상하는 관념이 생기고 또 이 관념에 대해서도 관념이 생기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반성적 능력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대해서 다시 반성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고 이게 물질이나 연장과 다른 사유 자체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참된 관념이 있다는 뜻은 단순히 저기 바깥에 사물을 내가 표상하고 있다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바깥에 사물이 나에게 표상되었다로 그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 관념에 대한 관념을 갖는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사유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즉 반성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나의 인식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실까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스피노자는 우리가 일부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스피노자는 능력에 의한 증명을 한다고 우리가 예전에 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피노자는 연장이든 사유 속성이든 이것들을 다 능력으로 봅니다. 신의 능력으로. 근데 데카르트한테 빠진 것은 저 사유 속성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이걸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의 적극적인 활동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연장 속성은 적극적으로 사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면 관념이라고 하는 사유 속성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반성하는 능력인 거예요. 단순히 저 사물을 거울처럼 비추는 조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피노자가 우리 사유 속성을 훨씬 더 어떤 그 양상에 맞게끔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정의 43의 이야기입니다. 참된 관념을 소유하는 자는 동시에 자기가 참된 관념을 소유한 것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의 진리를 의심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참된 관념을 소유하고 있는데 참된 것을 스스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보면 왜 의심하니 데카르트야? 너의 방법적 회의의 대상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증명 보겠습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참된 관념은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통해 설명되는 한에서 신 안에서 타당한 관념이다. 이건 이해 가시죠? 우리들 안에 있는 참된 관념은 뭐냐?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참된 관념은 신이 나로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 나에게 있는 한에서는 무조건 참된 것이에요. 신이 나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전만한 태양이라는 관념은 이것은 태양과 관련됐을 때는 거짓말이지만 나한테는 무조건 참된 것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건 신이 나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할 때 무조건 참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과 관련되면 무조건 참이에요. 신과 관련됐을 때. 신은 근데 나로도 변화될 수 있고 동시에 태양으로도 변화될 수 있는데 태양을 생각지만 않으면 나는 무조건 참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므로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통해서 설명되는 한, 그러니까 나로 설명되는 한, 신 안에 타당한 관념 A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통해 설명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신이 나로 변형되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신이 나의 눈이다.
신이 나의 눈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나의 눈으로 변형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나에게 동전만한 태양은 당연히 신 안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신 안에 타당한 관념 A는 바로 동전만한 태양이에요. 이 관념이 있는 거죠. 이 관념에 대해 관념 A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에게 기속되는 관념이 이 관념 A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 관념에 대해잖아. 이 관념에 대해. 이게 되게 중요하죠. 관념에 대해니까 뭡니까? 이게 바로 관념에 대한 관념이죠. 관념에 대한 관념. 관념 A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에게 기속되는 관념이 신 안에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앞에 설명된 것들인데 단순하게 스피노자는 이야기하고 지나가죠. 다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관념, 앞에 관념이 뭐냐면 동전만한 태양이고요. 이 관념에 대해 관념 A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귀속되는 관념. 그 관념이 뭐냐면 동전만한 태양이라는 관념에 대한 관념이죠. 왜냐하면 신은 어떤 양태가 있으면 그 양태에 대한 관념을 또 생성하니까. 신은 활동 능력에 대해서 표상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관념 A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에 귀속되는 관념이 신 안에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신에게는 관념에 대한 관념이 생겨난다.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념 A는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에 의해서 설명되는 한 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가정했잖아요. 그죠? 관념 A는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것은 신이 인간으로 변형되었을 때, 나의 눈으로 변형됐을 때, 그때 신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관념 A의 관념이 뭐죠? 이게 관념에 대한 관념이죠. 관념 A의 관념도 신에게 귀속되어야 되겠죠. 그죠? 신에게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갖는 관념일지라도. 즉, 관념 A에 대해 타당한 이 관념은 타당한 관념 A를 소유하는 바로 그 정신 안에 있겠죠.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이게 나의 정신 안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신이 나의 정신으로 변형되었다고 했으니까 신이 나의 정신으로 변형된 거예요. 신에게 있는 건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건너뛰나? 앞에 부분에서 다뤘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이 있다. 알겠습니까? 신이 있고 신이 변형을 한다. 신이 나의 눈과 태양으로 변형을 한다. 이렇게 지금 이 과정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눈에 동전만한 태양이라는 변형이 생기죠. 그죠? 이때 이 변형에 대한 관념은 신에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나의 신체에 있는 거죠. 나의 정신에 있는 거죠. 나의 정신. 이해 가십니까? 신이 나로 변형되었다는 것이고 나의 관념은 신의 관념이죠. 결국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당한 관념을 가지는 사람은 동시에 자신의 인식에 대해 타당한 관념에 참된 인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그는 그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잘 보세요. 여기도 그러니까 신을 중간에 개입시키고 있죠. 데카르트도 신을 개입시키고 있는데 스피노자도 신을 개입시키죠. 근데 약간 다르죠. 데카르트는 신이 진실하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은 거짓말하면 불완전한 존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스피노자는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관념이 있다. 관념이 생겼다 그러면 신에게는 이 관념에 대한 관념도 생겨야 한다. 왜?
왜냐하면 신은 무한한 사유 능력이므로 이렇게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유 능력이란 이런 것이죠. 관념이 있으면 이 관념에 대한 관념이 또 생기는 건데 그게 어디 생기냐? 신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신에게 생겼을 때 신에게 생겨났을 때 그 모든 관념은 무조건 참이죠. 신에게 생겨난 거니까. 그렇죠. 이해 가십니까? 신에게 생겨난 거니까 이 모든 관념은 무조건 참이에요. 무조건 참이고,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 관념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가? 구체적으로 신에게 있는 이 관념은 구체적으로는 나의 정신으로 변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정신 안에 있는 관념도 신의 관념이고 신의 관념이 참이므로 나의 관념도 참이고 신이 자신의 관념에 대한 관념을 갖듯이 나도 관념에 대한 관념을 갖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똑같이 신을 개입시키지만 스피노자는 신이 관념에 대한 관념을 형성한다. 이걸 가지고 증명을 하는 것이죠. 주석이 2부 정리 20일 주석에서 관념의 관념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앞의 정리는 그 자체로 충분한데요. 명백한데 왜냐하면 참된 관념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참된 관념이 최고의 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참된 관념을 소유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참된 관념을 소유한다는 것은 사물을 완전하게 잘 인식한다는 것을 뜻할 뿐이에요. 참된 관념을 소유했는데 참된 관념을 의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참된 관념을 갖는데.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걸 왜 의심하고 있느냐면 이런 거예요. 관념을 뭐라고 생각하는 액자 속의 그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데카르트 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관념은 그냥 액자 속의 그림처럼 말없이 저기 사물을 비추는 거라고 생각하면 관념은 아무런 활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관념을 갖고 있어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내가 정확하게 저 사물을 비추고 있는 건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 관념을 그냥 거울처럼 비추는 능력으로 보면 내가 제대로 비춘 건가 자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이렇게 관념을 사유하고 있다. 관념의 액자 속의 그림처럼 말없는 것으로서 사유 양태가 아니라고 믿지 않는 한 미리 사물을 인식하고 있지 않는 한 자신이 그 사물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내가 사물을 인식하고 있다고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물을 인식하고 있는 거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액자 속의 그림처럼 말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이고, 즉 미리 사물에 대해서 확실성을 가지지 않으면 자신이 그 사물에 대해서 확실성을 가진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데카르트 비판인 거죠. 내가 확실성을 갖고 있는데 그걸 왜 의심하느냐, 너. 왜 신을 끌어들이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확실성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 수첩을 내 표상이 정확하게 거울처럼 비추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사물이 일치하는지를 보증하려면 제3자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진리를 생각하고 있을 때는 보증자로서의 신이 필요하다는 거고 스피노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참된 관념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의 규범으로서 참된 관념보다 더 명백하고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진리의 규범은 참된 관념이라는 거. 그냥 그 자체로 참된 관념이지. 또 필요한 건 아니다. 빛과 어둠을 나타내는 것처럼 진리는 진리와 허위의 표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나는 다음과 같은 물음에 대답했다고 믿는다. 만일 참된 관념이 사유의 양태로서가 아니라 그 대상과 일치한다는 데서만 거짓된 관념과 구분된다면,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참된 관념이 대상과 일치하는 데서만 거짓된 관념과 구분된다면 실제성이나 완전성에서 참된 관념은 거짓된 관념 이상의 것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야겠네. 소유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구분된다면 보세요. 이거 좀 이따 답을 할 겁니다. 예. 자, 보세요. 다시. 자, 지금 여기에 이걸 반영론이라고 해보죠. 알겠습니까? 우리 관념이 대상을 비추는 것이다. 이렇게 묵묵히 비추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반영론이라면 거짓된 관념을 그렇다면 실제성이나 완전성에서 참된 관념은 거짓된 관념 이상의 것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참된 관념은 거짓된 관념이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반영론 내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수첩이 있으면 수첩을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비출 때 어떻게든 수첩을 비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참된 관념과 거짓된 관념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지? 이렇게 어떻게 구분하는 거지? 정확하게 비쳤다는 게 그럼 뭐냐? 정확하게 비쳤다는 게 그러면 실제성이나 완전성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해보세요. 두 번째, 참된 관념을 소유한 인간도 거짓된 관념만을 소유한 인간보다 실제성이나 완전성에서 탁월하지 못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 던진 거죠. 참된 관념을 소유한 인간도 거짓된 관념을 소유한 인간보다 실제성이나 완전성에 탁월하지 못한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스피노자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참된 관념을, 이 두 가지 관념을 소유하면 탁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성이나 완전성 면에서 더 탁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거짓된 관념을 지니는 것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자신이 대상과 일치하는 관념을 지닌다는 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지금 보겠습니다. 먼저 참된 관념과 거짓된 관념의 차이에 대해서 말한다면, 전자는 후자에 대해서 유가 비유에 대한 관련을 갖는다는 것이 정리 35. 허위는 인식의 결핍이라고 그랬습니다. 결핍. 여기 지금 중요한데요. 결핍. 그러니까 거짓은 뭐냐면 인식의 결핍이에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참된 관념이 유라면 거짓된 관념은 비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관념을 뭐라고 불렀냐면, 참된 관념은 전체적 관념이고 거짓된 관념은 부분적 관념이에요. 참된 관념은 원인에 의한 파악이고 거짓된 관념은 원인 파악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관념은 무엇이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참된 것보다 뭐가 없는 거예요. 완전성과 실제성 면에서 뭐가 부족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건 둘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허위의 원인에 관해서 정리 19부터 정리 35와 그 주석에 이르기까지 명료하게 제시했고, 그러니까 허위가 왜 발생하는가 우리가 앞에서 막 설명을 했었잖아요. 인식이 왜 결핍되는지,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을 못했고, 뭐 내 신체의 즉해서만 파악하고,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막 했었죠. 뭐 베드로 이야기도 하고 막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 신체에 직해서 관념이 생겨나기 때문에 내 신체를 자극하는 게 없으면 나는 계속해서 그 신체에 내 자극이 남아있는 한은 그 관념이 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말발작으로 보면은 농부는 가을에 추수를 생각하고 기사는 전쟁을 생각하고 동일한 표상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신체에 따르는 반응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었죠. 그런 오류들이 생기는 거 그런 이야기를 쭉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로부터 참된 관념을 지니는 인간과 거짓된 관념을 지니는 인간이 명확히 구분됐죠. 인간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참된 관념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전만한 태양도 자기 신체에 직한 것이니까 옳지만 태양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류죠. 그러니까 태양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파악이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간이 대상과 일치하는 관념을 갖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대상과 일치하는지 아는지. 그가 대상과 일치하는 관념을 가진다는 것. 진리가 진리 자신의 규범이라는 것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보증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물을 참으로 지각하는 한에서 신의 무한한 지성의 일부이므로 정신의 명석 판명한 관념이 신의 관념과 마찬가지로 참이라는 것은 필연적이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참된 관념은 신의 변형이므로 필연적으로 참이다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용론에서처럼 신이라는 보증자를 필요치 않는다. 참된 것은 그 자체로 참됨과 거짓됨의 기준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사유를 표상이나 반영처럼 생각하는 것을 스피노자가 지금 이제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이 근대 이제 초기의 논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반영론 같은 아주 유치해가지고 이 근대에서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의미도 없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잘 보세요. 여기 사물이 있고 우리 정신은 사물을 비춘다. 그러니까 거울이다. 이런 논의는 너무 낡은 거예요. 전근대적인 것이. 왜냐하면 사물이 있음이라고 표현되기 위해서도 이미 우리 정신 안에 있음이라는 선언적인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선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사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 안에 이미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근대 철학에서는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건 나중에 가서 논의되는 거지만 스피노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약간 논의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저 사물이 있고 먼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비춘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수동적인 정신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물을 지각하고 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 정신이 뭔가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근대 철학에서 다 밝혀지는 겁니다.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면 칸트에 대한 걸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칸트가 이걸 칸트의 전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칸트에 대한 멋진 책을 써놨지 않습니까? 농담입니다. 졸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순수이성 비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름
좀 그 평이하게 써보려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되게 중요한 철학자입니다. 지금 스피노자는 아직 정신을 그렇게 정밀하게 다루지는 못하고 있지만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하고, 스피노자도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철학사나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의 능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예전에 지금 말씀드렸죠. 필연성. 필연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지만 필연성이 우리의 개념이에요. 자연에는 필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연성을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필연성을 경험할 수 없고, 뭐 우연성도 그렇습니다. 자연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성도 우리가 갖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미리 이미 갖고 있고 이 세계를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단순히 사물이 있고 우리가 그걸 반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정리 44로 넘어가도 되겠죠,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좀 이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적어두시고. 사물을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고찰하는 것은 이성의 본성에 속한다.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필연성. 이성의 본성. 우리 이성의 본성. 이성의 본성은 필연성에 대한 파악입니다. 필연성의 본성. 필연성을 파악하는 것이 이성의 본성이고, 그러니까 2종 인식부터 3종 인식은 사물, 세계, 인간, 이 모든 것에 대한 필연성의 파악이에요. 필연성에 대한 파악이고, 이성의 본성은 곧 이는 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성의 임무는 신을 인식하는 거죠. 필연성이 신이기 때문에. 증명, 일부 정리 29에서 자연에는 우연이 없다고 그랬죠. 신적 본성의 필연성이 작용하도록 결정되어 있다고 일부에서 여기서 일부. 그죠? 자연에는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은 필연성이다. 그러니까 자연에는 뭐가 있죠? 우연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우연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피노자의 책에 따르면 우연 자체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자연은 필연이니까. 그러니까 사물을 참되게 그 자체로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지각하는 것이 이성의 본성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스피노자한테는 필연이 중요하고 우연 자체는 부재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생각도 해봐야 되죠. 근데 우연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되게 니체도 우연을 막 주장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누굽니까? 그, 바디우 같은 요즘의 철학자들도 우연 주장하고, 들레즈도 우연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연을 구출해야 되죠, 우연을 구출할 필요가 또 있죠. 왜냐하면 우리 세계에 우연이 없으면 새로운 것을 우리는 만들어내기는 어렵겠죠. 새로운 세상을 꿈꾸려면 우연을 우리 세계 안에 들여와야지, 우연을. 보충 1. 우리들이 사물을 과거와 함께 미래에 관해 우연으로 고찰하는 것은 오로지 표상에 의존한다. 이 표상이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와있던 그 일종 인식이죠. 예전에 이거 상상적인 것이라고, 과거와 함께 미래에 관해 우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연으로 고찰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시간에 있어 과거든 미래든 우연적인 사건으로 경험하는 것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거 우연히 그랬어. 아니 미래, 아니 그게 우연히 발생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표상에 의존한다. 왜냐하면 우연이 없기 때문에, 스피노자의 세계에. 다른 말로 하면 우연적인 사건들은 모두 일종 인식에 불과하다, 이런 겁니다. 주석
예. 정리 17과 보충을 통해서 정신은 사물의 현재적 존재를 배제하는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 한 비록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언제나 그 사물을 자신에게 현재적인 것으로 음, 표상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밝혔죠? 이 문장 이해 가시죠? 아니, 풀떼기 친구님 이해 가십니까? 이 문장? 아니, 안 가십니까? 아, 진짜요? 아, 이거 이해 가실 텐데. 아이고, 이럴 수가. 정리 17회에서 다룬 건데, 지금 우리 정리 44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 17에서 다룬 겁니다. 다시 보면, 정신은 사물의 현재적 존재를 배제하는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 한, 정리 17을 한번 책을 갖고 계세요? 정리 17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찌적찌적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텐데, 정리 17에서 가장 중요한 예로 나온 게 뭐였냐면, 베드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베드로. 그죠? 베드로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사물의 현재적 존재. 베드로. 바울이 생각하는 이 바울의 정신이죠. 바울의 정신. 바울의 정신은 사물의 현재적 존재. 베드로를 배제하는 원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베드로가 계속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다음으로 정리 18을 통해서 이 연상과 기억에 다루는 거 기억나십니까? 전쟁과 농부 이야기하던 거. 그죠? 어떤 인간 신체가 외부의 두 물체에서 동시에 자극을 받으면 나중에 그 하나를 표상할 때도 바로 다른 하나를 상기하게 된다는 거. 우리 이게 덕수궁 돌담길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덕수궁에서 연인과 헤어지면 나중에 10년 후에 덕수궁을 가더라도 연인이 바로 생각나는 그리고 울다는 건 좀 너무 슬퍼지겠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를 생각해도 다른 하나를 바로 상기하게 되는 건 신체에 즉한 것이죠. 이게 표상이죠. 양자의 현재적 존재를 배제하는 원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현재적 존재를 배제하는 현재적 존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의 기억이 현재에도 남아 있음 이런 뜻이죠. 과거의 기억이 현재에 남아 있어고 예전의 연인이 계속 나에게 떠올려지는 건데 이걸 배제하는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인은 그 연인이 없다. 그런 원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양자를 현재된 것으로 고찰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을 배제하는 원인이 남아있 원인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이걸 오히려 능력의 경우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날개 달린 말이 있는데 유니콘이라고 하는 관념이 있는데 이 관념만 갖고 있으면 뭐죠? 관념만 갖고 있으면 상상이죠. 그죠? 그죠? 상상적 인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니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유니콘을 재료로 사용하면 만화가의 상상력이 발휘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면 오류에 빠지는 것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를 알면서 내가 그 유니콘을 사용하면 나의 창조적 상상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나의 능력 발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이거 예를 잘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아침에 처음 베드로를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베드로 보고 그 다음에 낮에 바울을 보고 저녁에 시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에 베드로를 보았어요. 어떤 소년이 이 순서로 보았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해는 정말 친절한 거예요. 스피노자 정말 친절한 겁니다. 정리 18에서 명백하듯이 그는 새벽녘의 빛을 보는 즉시 새벽에 뭘 떠올릴까요?
새벽의 빛, 아니구나. 새벽녘의 빛을 보는 즉시 태양이 전날과 같은 천체의 궤도를 도는 것을 표상하거나 하루 전체를 생각하겠죠. 그죠? 새벽이 되면 이 소녀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침에 베드로를, 낮에 바울을, 저녁에 시몬을 표상하게 되겠죠. 그죠? 즉, 그는 바울과 시몬의 존재를 미래의 시간과 연관시켜서 표상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새벽이에요. 새벽이면, 이게 새벽이었죠. 새벽. 이게 새벽이죠, 지금. 이게 새벽인데, 그러면, 여기 뭐라고 그랬죠? 바울과 시몬의 존재라고 그랬죠. 바울과 시몬. 바울과 시몬은 어디에 있냐면, 점심, 저녁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소년이 아침에 있으면 바울과 시몬을 미래로 생각하겠죠. 미래로. 오늘 점심과 저녁에는 바울과 시몬을 만날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뭐죠?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지금 어디 있지? 주석. 어디 있냐? 증명. 지금 사물을 과거와 함께 미래의 우연으로 고찰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에서 우연으로 다루는 거. 이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저녁의 신문을 본다면 어디 있냐? 저녁이 어디지? 저녁의 시몬을 보게 된다면 저녁의 시몬을 보면 저녁의 시몬을 만났어요. 저녁의 시몬을. 그러면 바울과 베드로를 과거의 시간과 함께 표상하겠죠. 저녁에 내가 시몬을 보면 내가 낮에 아침에 바울과 베드로를 만났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과거처럼 생각하겠죠. 그리고 표상의 결합은 자주 보면 확고해지겠죠. 매번 아침, 저녁, 점심 쭉 이 순서대로 계속 보면은 무조건 아침에는 이 사람이 저녁에 모르겠죠. 그럼 어느 날 저녁에 시몬 대신에 야곱을 보는 일이 저녁 시간에 시몬 대신에 야곱을 보는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생기면 다음날 아침에 그가 저녁 시간을 생각하면은 시몬이나 야곱을 생각하겠지만 두 사람을 동시에 표상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런데 표상은 다가올 저녁 시간을 생각할 때 양자 사이에서 동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양자 사이에서 동요하게. 왜 동요하냐면 어느 날은 저녁에 시몬을 만나고 어느 날은 야곱을 만나면 오늘은 누구를 만날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동요입니다. 둘 중 한 사람을 표상하겠죠. 즉 그는 어느 누구의 출현도 확실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각자의 출현은 우연히 다가올 것으로 골치합니다. 이때 우연이 나와요. 우연. 이런 표상의 동요는 동일한 방식으로 과거, 현재에 관해 고찰하는 사물에 대해서 표상이 성립할 때도 동일합니다. 과거든 현재든 이런 방식으로 표상이 성립하면 늘 이렇게 동요가 발생한다. 결국 우리는 사물을 현재에 관해서나 과거에 관해서나 미래에 관해서나 우연으로 표상하게 되는데 그 우연은 왜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연이라는 표상은 내 신체의 우연적 내 신체의 뭐죠? 내 신체의 그죠? 내 신체의 직접적 경험에 의한 것이죠. 우연이라는 표상 자체는 내 신체의 직접적 경험이죠. 신체가 계속 경험하는 방식으로만 내가 떠올릴 때.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반드시 내가 야곱을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저녁에 반드시 야곱을 본다. 필연적으로 말할 수 있으려면 내 신체에 즉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까? 내 신체는 야곱도 볼 수 있고 시몬도 볼 수 있고 어제 그제 시몬 보고 야곱 봤으니까 오늘은 반드시 야곱을 본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야곱의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신체에 즉해서만은 우연에 빠지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우연적 표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스피노자한테는 비이성적 인식이니까 이 우연적 표상은 야곱의 현재적 상태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죠. 이 인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 저녁에 야곱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확실히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 오늘 뭐 미국에 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나는 오늘 결코 야곱을 볼 수 없어. 내 신체가 아무리 이렇게 반응을 해도 내 신체를 부정할 수 있게 되겠죠. 보충이 사물을 영원한 상 아래서 지적하는 것은 이성의 본성에 속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영원성을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물을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서 고찰하는 것이 이성의 본성에 속한다고 했죠. 그죠? 필연적인 것. 필연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신이 영원하듯이. 신은 영원성의 존재죠. 우리가 일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신은 본질 이퀄 존재였죠. 그죠? 본질 이퀄 존재가 바로 영원성의 존재죠. 본질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죠? 영원성의 존재라고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은 필연으로 고찰을 하는 필연성의 존재이고 사물의 필연성은 신의 영원한 본성의 필연성 자체이고 이성의 기초는 개념이고 이것은 몸뚱 사물의 공통적인 것을 설명하지 개체의 본질을 설명하지 않는다. 이건 앞에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이성의 기초는 개념이죠. 타당한 관념, 공통 개념 이런 것들이고 모든 사물의 공통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이성은 우선 공통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 예를 들어 공통적인 것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공통적인 것 연장이 있었죠. 운동과 정지 있었죠. 그죠? 이런 건 공통적인 거잖아요. 그죠? 모든 사물의 공통적인 거잖아요. 이것이 이성이 이걸 파악했다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죠. 필연적인 참인데 연장은 나의 본질은 아니죠. 알겠습니까? 나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연장은 모든 사물이 공통된 것이지. 그러니까 개체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체의 본질이 아니고 한 개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성은 공통성을 파악하는 건데 사물의 공통성. 사물의 공통성이 바로 연장, 운동과 정지죠. 이것들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들은 시간에 관계없이 영원한 상 아래서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이종인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종인식이고 3종 인식도 당연히 영원한 것이죠. 신이니까. 신이 인식하는 거니까. 당연히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종 인식인데 이종 인식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공통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했잖아요. 공통적인 것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모든 사물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참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고. 잠깐만 쉬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